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 맥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서 삼겹살과 소맥조차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까? 노종면 의원은 이 룸살롱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이며 지 판사가 이 업소를 출입한 것도 한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판사 옆에 있는 동석자도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의 핵심은 접대였지만 이젠 거짓말 논란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란 재판장에서 본인이 사석입니까, 그 자리가? 거기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면 안 밝혀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 판사의 법복을 당장 벗겨야 한다며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지기현 판사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이제 공개됐던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고 이건 새롭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직접 유흥업소를 방문했고 어떤 방식의 영업을 하는 곳인지까지 조사를 마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영주, 이재영 의원께 바로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공개한 민주당의 공개 사진,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기현 판사가 오늘 재판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지기현 판사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삼겹살과 소주만 먹고 심지어 삼겹살과 소주도 사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한다라고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화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애초부터 지기현 판사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 이 제보가 들어온 부분들이 지기현 판사가 직무 관련자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 대법원 내에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그래도 지기현 판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게 그냥 무차별 폭로전으로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했던 것인데 지기현 판사가 이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렸던 차에 사진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일반 삼겹살을 먹는 음식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물병이라든지 어떤 특정 차들이 놓여 있는 걸 보면 어떤 적개업소나 유흥업소에 해당 사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룸살롱인지 아니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식당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봤을 때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은 상당히 지기현 판사의 말과 배치되는 신빙성이 확보된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기현 판사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물 오른쪽에 물병이 있고요. 캔으로 된 음료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위스키를 따라 마실 때 쓰는 잔으로 보이는 그런 잔도 뒤집어서 놓여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영주 의원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재영 의원님. 글쎄요,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요, 저 지기현 판사로 추정되는 저 분이 지기현 판사인 건 맞아 보여요. 예. 그리고 저 뒤에 나와 있는 소위 벽면을 보면 아까 보여줬던 다른 사진의 벽면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룸사롱이라는 그 자극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저희가 룸사롱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 세 명이 여성 소위 말하는 접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 홀 사진 있죠? 그 홀 사진에 보면은 여러 테이블들이 있고 그 여러 테이블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지기현 판사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뭐 멀어서 그렇지만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보는 소위 말하는 룸사롱이라는 곳은 보통 이렇게 단독 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 홀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룸사롱도 있나요? 뭐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보는 곳 중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중요한 이제 사실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점에 이제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를 걸고 넘어지는 그 의도가 뭔가를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대선 한참 중이지 않습니까?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기현 판사가 우리 대중한테 이름이 알려진 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한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을 접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접대 그거 뇌물 아니야? 그럼 뇌물이면은 어떤 대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와 접대를 받고 뇌물을 통해서 해준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미리 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진실 공방에 들어갔으니까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지금 저 모자이크 처리된 2명이 무슨 사건 관련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누군지 접대였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접대했는지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뭐였는지를 예. 밝혀야 돼요. 지금에 나와 있는 거는 의혹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선거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런 그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닌가. 물론 지기현 판사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이 명분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결코 민주당이 글쎄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리고 충분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민주당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사진의 동석자 2명은 직무 관련자인 것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한 것이 해당 업소를 민주당이 직접 확인을 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그러니까 방마다 그러니까 방이 있고 또 테이블이 있고 이런 구조예요. 룸도 있고 홀에 테이블도 있는 그런 구조에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 간판은 바뀌었는데 업소 주인도 그때와 지금이 같고 내부도 지금과 그때가 동일하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달라. 앞서 공개됐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재판사가 찍힌 오늘 공개된 사진 한번 비교해달라.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전에 법정에서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을 마신다. 삼겹살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명 혹은 반박을 이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법정에서의 발언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보입니다. 예. 세상에 이런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가 아직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재판 중에 이렇게 외부에서 압박을 느껴보긴 처음일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내밀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재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접대를 받았고 특히 사건 관련자로부터 뇌물성의 무언가를 받았다면요. 이거에 대해서 제보자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금품을 전달을 했는지 혹은 얼마의 돈을 썼는지 이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사진으로 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기현 판사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룸사롱이나 이런 부적절한 곳에 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으면 감찰받고 고발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법원에다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에다 고발을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저거를 선대본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사진까지 들어가면서 사실 저게 다 확연한 사실이 아니고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의혹을 이렇게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선대본에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은 판사나 검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요. 예. 앞으로 권력자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너무 오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미심쩍다면 증거를 확실하게 대라. 증거를 확실하게 되는 건 공수처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언론도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언론도 어떤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혐의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했을 때 최소한의 팩트만 확인하면 그 팩트를 검찰의 공수처나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내로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민주당은 최소한 직위원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감찰을 요청을 했고 그게 진행되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면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오늘 재판에서 굳이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공적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사실 지켜보면 민주당이 오늘 1시 50분에 노정면 대변인이 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직위원 판사가 그 재판에 앞서 본인은 삼겹살과 소주만 먹는 첨녀만 판사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지금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을 공개를 통해서 대법원이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직위원 판사는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걸 따로 공수처에 고발을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중요한 재판을 앞뒀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직위원 판사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그거를 무죄를 내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다만 직위원 판사의 처신과 판단 자체가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 구속 취소의 판결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주변에서 느낀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것이지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라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조금은 직위원 판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짧게만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 하셨겠죠. 공당인데 그것도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저런 걸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만큼의 확인은 하셨겠죠. 최소한은.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은 책임감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걸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겪게 될 그 피해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수많은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악플, 문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공격들을 해요. 그걸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여태껏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법부에 대한 돈 없는 공격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고발하고 법원의 행정처에서 나오면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거나 이런 방식을 썼어야 된다. 좀 더 사실 확인을 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죠. 그리고 법원에 직위원 판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질의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자리가 선대위잖아요. 선대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그 기구이자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선거에 쓰기 위해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 사실이 드러난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치면 그것도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 사진만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제보받은 것이 모두가 사실이냐? 그건 아직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2주 남은 선거에서 선대위가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슈로 잡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말씀대로 직위원 판사가 예를 들어서 재판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게 2주 후에 바로 판결이 납니까? 저런 이슈는 이미 벌써 고발을 해놨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에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직위원 판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판사 전체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직위원 판사의 제보가 이르게 된 걸 에스터도 얘기했듯이 직위원 판사가 초래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직위원 판사가 지금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본인이 재판을 하죠. 그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데 아직도 검찰은 구속영장의 기간을 시로 쓰는지 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자체를 즉시한 것 또한 포기했어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나 심우정 총장이 과연 합리적인 사법적인 결정을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석연찮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보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어떤 큰 내란의 세력 중에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라는 점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판사의 청렴성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것들은 그들이 가장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살고 절제된 삶을 산다는 그걸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티끌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이 재판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거는 모든 국민들의 정서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선거를 치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온갖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그 제보들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일단 선거 캠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이거를 선거 이슈에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선대위에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기현 판사 요 안을 선대위에서 지금 시점에 가지고 나온 것은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왜 이것을 지금 꺼내집어내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접대, 뇌물, 대가성, 지기현 판사가 제대로 된 그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구속 취소 모든 게 다 엮여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예. 즉 내란 이거와 관련된 선거의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이 완벽하게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의구심과 의심만 가지고 남은 2주간 굉장히 선거적으로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뭐 지기현 판사가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는데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내란 우두머리에 내란 행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10월 3일 날 모든 국민들이 군대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많은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관련되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와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줬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했죠. 걸어 들어오게도 못했죠.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하주차장 다시 불허하고 그다음에 공개는 했습니다. 아니 허가하고 공개는 했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불허하고 공개도 걸어 들어오게끔 해서 공개하는 그런 지기현 판사가 일관성 있는 재판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여론에서 못 밀려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바로잡아가는 석연참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유독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판 진행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사진에 나왔던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으나 만에 하나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된 어떤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다라는 조그마한 일만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공격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혀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저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두 분이 누군지 의구심이 든다면서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본인들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판사로서의 자질과 이분의 도덕성을 편파적이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거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예. 그걸 안 하고 지금은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구심을 뛰어넘어서 이거를 믿고 있다는 식의 말을 쓰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건 해결할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공수처와 법을 통해서 알아낼 거다. 그 시간은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때는 결국에는 의혹 제기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분에 대한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의혹 제기하고 싶으면은 그건 법이 처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고 만약 사실관계가 있고 민주당 주장대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안 내보내겠다. 법원에 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 될 텐데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예.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끝낼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나머지 것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판단이다.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요. 토론 뒤에 제각각 후보 캠프마다 입장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후보들의 직접 입장 표명도 있었고 토론에 대한 평가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난제를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B 부인은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토론을 워낙 잘하시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뭐 서로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예. 대학에서 나름 경제학으로 유명한 곳에서 경제학을 배웠는데 저한테 뉴딜 아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어제 TV 토론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셨을 것이라 봅니다. 네, 다들 어제 토론 보셨을 텐데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좀 토론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나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뭐 네. 서로 좋은 평가 안 주실 것 같지만 간략하게 네. 먼저 김성열 의원부터 할까요? 예, 이재명 후보님의 경우는 저는 뭐 별 5개 만점이라면 한 2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여유로우셨어요. 분명히 협공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달리는 후보답게 여유롭게 잘 대처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의 능력만 믿고 공부는 안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에 대한 디테일이 좀 많이 부족했다.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좀 더 정책은 디테일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 별 4개 반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5개 중에 4개 반이요? 네. 예. 반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괜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개를 불렀으니까 저는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디테일이 빠져 있다.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가 내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아무런 디테일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공격을 했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고 끝까지 혹시 진짜 우리 저 옆에 계신 분은 그런 말씀하셨죠. 뭐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공부를 안 해온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지율을 너무 믿고 공부를 안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2번의 남은 저 후보 토론회가 다시 봐야 되겠다,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 이거 지지율에 취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 대목이겠죠.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보니까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예.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이 노동 가치를 대변하는 당이 좀 사라졌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노동의 가치에 대한 핵심적인 큰 물줄기의 아젠다들을 각 후보에게 던졌던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서지 마십시오. 사퇴하는 게 국민들의 도리 아니냐. 예. 내란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 대선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 일가를 날릴 때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민주노동당다운 발언이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별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준석 후보가 그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좀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그 나이에 비하지 않게 정치적인 업력도 있고 영민하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저는 높이 삽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들은 저는 그동안 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그분들을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준석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여러 가지 학식이나 학업상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대학이나 뭐 좋은 경제학 뭐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일성을 이뤘잖아요. 김대중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지론으로 삼았던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해라. 정치인들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이다.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인데 어제 이준석 후보의 아쉬운 점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현학적 허세라고 하죠. 예. 본인이 뭔가를 많이 알고 대중들은 나의 어려운 말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할 거야. 그게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였는데 본인은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더 멋있어 보였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득점 포인트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크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 하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대로 서로에게 좋은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등장했는데 결국 커피 원가 120원만 기억이 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고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실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원가 120원 공방인데 이재명 후보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왜곡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닭죽 파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분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맥락의 왜곡입니까 아닙니까? 김성열 위원님. 글쎄요. 맥락 자체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왜 얘기했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많이 잘못됐죠. 지금 저 120원 이야기를 듣고 전국의 커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져하는지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어쩌다 하더라도요. 정치인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원가 120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팩트체크 여기 JTBC에서 해주셨던데 1,500원 받는다면서요, 거의. 그렇다면은 지금 커피 자영업자들은 다 자기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본인의 의중과 달랐다 하더라도 후보가 못하시면 대변인단이라도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재명 후보는 실수 안 합니까? 왜 자꾸 성역화를 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발언까지도 감싸려고 그러는 건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최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그 어떤 한 부분만 똑 떼내서 꼬투리 잡기라고 하죠. 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 맥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원가가 120원 2019년도에 맞는데 당시 하천 정비를 경기지사 때 하면서 불법적으로 하천을 점유하면서 닭값에 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느니 깨끗하게 정비된 그 하천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조금 더 좋은 영업이익이 많은 어떤 커피나 카페 같은 걸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군산 유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폭리를 지적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맥락에서 그 당시에 하천 점유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그 업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우리가 국어를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니까 전체 맥락에서 한 부분만 딱 떼서 커피 원가 120원인데
10,000원씩 받는 폭리를 취하는 카페 영업자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 레토릭을 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크게 더 비판을 받고 지적받아야 될 부분 아닐까요? 예. 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 억울하게 우리 카페를 하고 힘들게 하는 자영업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죠? 이쪽에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말씀이네요. 만든 사람이 비판받아야지 그 맥락을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을 비판하는 자체, 이 정치권이 문제다. 저는 그런 예. 말씀이십니다. 앞서 JTBC 팩트체크 말씀하셨는데 김성열 위원이 말씀하신 건 저희 팩트체크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500원인데 예. 120원으로 발언했다라고 팩트체크한 게 아니거든요. 예. 2011년 관세청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잔 분량의 미국산 원두 10g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다라고 저희가 팩트체크를 했고요. 2019년 발언 당시에도 상황이 이와 같은 기사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120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JTBC 팩트체크의 결과예요. 다만 지금은 원두 가격이 상승해서 잔당 500원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소모품 비용, 인건비, 장소 임대료 등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원가가 1,500원 이상으로 업계에서는 잡기도 한다라는 점도 함께 다뤘다는 점을 제가 짚어드립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JTBC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자, 이재용 의원님. 저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거의 2시간에 가까운 토론 중에 남은 거는 커피값 120원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만큼 국민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120원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게 500원으로 올라갔다고 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 시중에 있는 커피 샵들을 가보면은 커피가 얼마에 팔리죠? 보통 5,000원 미만으로 팔립니다. 그럼 2019년으로 돌아가서 예. 120원이었던 것이 8,000원, 만 원에 팔렸다는 것은 이미 벌써 폭리한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5만 원짜리를 땀 뻘뻘 흘리면서 닭을 팔면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 뜻은 뭡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냐? 저기 가면은 여기는 원가가 2만 원이란 소리잖아요. 근데 저기 가면은 100분의 1 가격의 원가에서 이만큼 남겨 먹을 수 있는데 왜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닭고기 팔고 있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는 하나 예.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왜 지금 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냐, 맥락을 보지 않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맥락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맥락을 보지 않고 여러 발언 중에서, 긴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만 발췌해서 했던 거는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 계엄 때문에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고 이제 탈당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뭐 하나만 발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했고 굉장히 매섭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을 때는 안 좋은 거고 자기네들이 공격할 때는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권 전체가 똑같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많이 당해 보셨다며요. 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의 쟁정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에 있어서의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맥락만 떼서 공격하는 거, 맥락을 제외하고 어떤 문맥만, 그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지양을 하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쟁점이 노란봉투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들어보고 짧게만 의견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재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예. 자, 일단 김성열 위원님,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거든요.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요, 일단 기존에 그 파업하던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부분에서 발생한 법입니다. 그때 그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준다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법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개인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과도하게 물리는 그 부분은요, 사실 개정이 돼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수백억씩 노동자 한 명한테 그렇게 물리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헌이나 위법 요소가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안에 과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다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파손이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영업이 정지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 면책을 주자.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권영국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을 주자.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열사나 그 계열상이 또 하청, 재하청까지 따지면 수백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럼 수백 개의 진짜 사장을 다 이재용 회장이 그거를 다 교섭을 해줘야 됩니까? 1년 365일 교섭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노동권을 늘리고 교섭권 확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한 번에 많이 가려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위헌성도 있고 위법성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열 대변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고요. 저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불법 파업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면책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 또는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거죠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그때도 야당은 여당보다 야당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여당이 야당보다 의원 수도 많았고 그리고 정부였습니다. 예.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통과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놓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걸 하나의 공격 무기로 삼아서 윤석열 전 정부를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토권을 쓰게 만들면서 결국엔 비토만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몰아세웠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는 자기네들 공격 포인트로 무기로 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기시킬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열악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대선 토론에 나오면 공부는 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노란봉투 부분 노조법의 2조 3조인데 말한 대로 교섭이라는 부분이고 이게 진짜 사장, 본청에 대해서 뭔가 우리들의 의견과 손해를 책임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근로 이 시장 자체의 구조가 본청이 돈이 많으면 나머지 좀 힘들고 그 좀 본인들이 관여하기 싫은 거는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좀 그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그 하청 업체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겨요. 근데 실질상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실제 주인은 그 본청인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어떤 노동 근로 조건일까요? 이거를 바로잡자는 것들을 대법원도 교섭권을 인정해 줬고요. 입법조사처 자체도 민법과 출동관세이 낮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처가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노동부 장관이었으면 인정을 해야죠. 다만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 경산호 위원장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불법 파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한테 위헌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노란봉투법 부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팩트를 체크 안 하고 들어온 실언이다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조국에서 잠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입법조사처에서 얘기한 저 부분은요. 제가 그 당시 환노위에서 저 법안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섭권의 무리한 확대나 아니면은 파업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무조건 면책 이런 건 빠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민법이나 위헌이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조항이 살아있는 그런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좀 절충안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